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위선의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처절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그날 밤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을 뒤흔든 굉음은 단순한 파열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문 전체의 멸망을 알리는 소름 끼치는 조종이었다. 집무실 구석에 놓인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의 오너먼트가 반짝이는 아래 육중한 크리스털 재떨이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으며 낸 소리는 공기를 찢어밟힐 듯 날카로웠고 그 소리에 맞춰 천하를 호령할 듯 꼿꼿했던 고성이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다. 화려한 밍크 코트를 걸친 고성이의 몸뚱이가 비참하게 바닥으로 허물어지는 순간 그녀의 아들이, 아니 그녀가 평생을 핏줄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박하고 멸시하며 키워온 의부사들 박성재의 눈동자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박성재의 손에는 한 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10억 원의 자금 흐름이 적힌 서류가 식은땀에 젖은 채 들려 있었다. 박성재는 떨리는 입술을 앙다물며 자신의 앞에 무너져 내린 계모를 내려다보았다. 창밖에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예고하듯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어머니, 아니 고성애 씨. 박성재의 입에서 나온 호칭은 12월의 칼바람보다 더 낯설고 서늘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가족을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다. 박성재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참아왔던 서름과 배신감이 뒤섞여 피냄새가 났다. 이게 당신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추악한 진실입니까? 내가 그토록 마음에 품고 사랑했던 여자, 지은호가 당신이 젊은 날 낳고 비정하게 버린 내 여동생이었고 내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당신의 또 다른 쌍둥이 아들 한우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게. 고성이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 박진석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확장되어 있었다. 자신의 모든 과거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가난과 비정함이 성탄의 축복 대신 저주처럼 낱낱이 까발려진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진석 회장은 마치 오물을 피하듯 뒷걸음질 쳤다. 호탕하고 거침없던 상남자 박진석 회장의 얼굴은 배신감으로 검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평생을 자신만 바라보는 현모양처라 믿었던 아내가 자신의 금고에서 10억 원을 빼돌려 숨겨둔 자식을 살려내고 심지어 자신의 회사를 그 핏줄에게 넘기기 위해 박성재를 몰아내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놓았다. 박진석 회장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다. 여보, 진석 씨, 제 말 좀 들어봐요. 다 성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가족을 들먹여? 내가 사람이냐? 짐승도 제 새끼를 그렇게 버리진 않아.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박진석 회장의 고함이 집무실을 울렸다. 그때 문밖 반쯤 열린 틈 사이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지은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저승사자처럼 서늘했다. 지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친모 고성이를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를 넘어선 서글픔이 담겨 있었다. 돈, 당신이 우진이 입 막으라고 나한테 던져준 그 10억? 내가 꿀꺽한 줄 알았지? 천만에. 덕분에 우리 오빠 한우진 잘 살려냈어. 부산에서 간 이식 수술 무사히 마쳤고 지금 아주 건강해. 당신이 버린 자식들이 당신이 훔친 돈으로 서로를 살려낸 거야. 이게 바로 당신이 받는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인과응보라는 거지, 고성애 씨. 지은호의 말은 비수처럼 고성이의 심장에 꽂혔다. 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었다. 그것은 패배자의 단말마였다.
박진석 회장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는 듯 비서실을 호출했다. 이 여자 당장 내치게 해. 지금 당장 입고 있는 옷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빈몸으로 쫓아내.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해.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고성희의 처절한 비명과 박진석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된 저택. 박성재는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지은호를 바라보았다. 자신이 짝사랑했던 여자가 법적으로는 맺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비극. 하지만 박성재는 슬픔보다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지은호가 자신의 연인이 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저 악마 같은 계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자신의 핏줄을 찾았다는 사실에 대한 안도감이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려다 멈칫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 승리했고 스스로 일어서야 했다. 박성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잃어버린 사랑에 대한 애도이자 지옥 같았던 가정사와의 작별이었다. 지은호가 저택을 빠져나오자 12월의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때렸다. 거리에는 화려한 루미나리에가 반짝이고 연인들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지만 은호의 세상은 이제 막 전쟁이 끝난 폐허 같았다. 모든 복수는 끝났다. 쌍둥이 오빠 한우진은 살아났고 자신들을 버린 비정한 어머니 고성희는 파멸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다. 승리감이 채워야 할 자리에 밀려드는 것은 지독한 허무함이었다. 뼛속까지 시려오는 외로움. 지은호는 코트 깃을 여미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텁텁한 막걸리 한 잔을 따라줄 누군가가 절실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뒤에 남은 것은 결국 사람의 온기에 대한 갈증뿐이었다. 여보세요? 얼리 아저씨. 저예요, 은호. 네. 거기 맞죠? 지금 갈게요. 같은 시각, 동네 어귀에 허름하지만 정겨운 냄새가 나는 아구찜 식당. 가게 유리창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촌스러운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안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얼리씨라 불리는 이상철은 손목시계를 힐끔거리며 연신 식당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년퇴직 후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술친구, 싹싹하고 예의 바른 은호 양이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상철은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감지했다. 33년 근속의 정직함으로 살아온 이상철에게 지은호는 딸 이수빈과는 또 다른 결의 애틋함을 주는 친구였다. 아유, 이 녀석은 왜 이렇게 안 와? 똥줄 타게. 날도 추운데. 이상철이 기다리는 것은 지은호뿐만이 아니었다. 오늘은 기필코 콧대 높은 자신의 장남, 이지혁을 이 자리에 불러내기로 작정한 날이었다. 아들이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한다는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은 기필코 아들에게 내 술친구 은호를 소개해주며 참한 처자니 눈여겨보라고 닥달할 셈이었다. 이상철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피식 웃었다. 자신의 아들 이지혁과 술친구 지은호가 맺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겠다는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켜고 있는 중이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식당 문이 열리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다소 헝클어진 머리에 지은호가 들어왔다. 화려한 재벌가 저택에서의 싸움 탓인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상철을 보자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다.
그 미소가 너무나 위태로워 보여 이상철의 가슴이 찡하게 울렸다. 얼리 아저씨, 많이 기다리셨죠? 밖이 엄청 춥네요.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어서 와, 앉아. 손이 꽁꽁 얼었네. 오늘 안주 죽이는데 너 얼굴이 왜 반쪽이야? 무슨 일 있었어? 이상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은호의 앞에 막걸리 잔을 놓았다. 지은호는 빨갛게 언 손으로 잔을 받았다. 탁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흐르자 긴장이 풀리며 왈칵 눈물이 솟구칠 것만 같았다. 지은호에게 이상철은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거목 같은 존재였다. 아저씨, 저 오늘 아주 긴 숙제를 끝냈어요. 평생 저를 괴롭히던 숙제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허하죠? 남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허할 땐 술이지. 그리고 이 추운 날엔 좋은 사람 온기만 한 게 없어. 자, 한 잔 더 해. 원래 큰일 치르고 나면 배도 고프고 맘도 고픈 법이야. 지은호는 고개를 숙이며 감정을 추스르려 애썼다. 막걸리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때였다. 딸랑. 다시 한번 문이 열리고 눈발이 묻은 롱코트를 입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다. 훤칠한 키에 지적인 외모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끌려 나온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 바로 이지혁이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아구찜을 드시자고 이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에 여기까지 오라가라 하세요. 저 내일 아침 회의 자료도 아직. 이지혁은 투덜거리며 테이블로 다가오다 아버지 이상철 맞은편에 앉아있는 여자의 뒷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익숙했다. 너무나 익숙해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을 만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지은호 역시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젖은 눈망울과 당황한 눈동자가 허공에서 얽혔다. 지은호? 이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은호 역시 눈을 비비며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자신이 짝사랑하는, 아니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고민했던 대학 선배이자 직장 상사 이지혁. 선배님? 대표님이 여기 웬일이세요?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정적을 깬 것은 영문을 모르는 이상철의 호탕한 목소리였다.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허허, 세상 참 좁다더니. 이것 참 성탄 선물이네. 인사해라, 지혁아. 여기는 아빠가 입이 닳도록 칭찬한 내 술친구 은호양이고, 은호야, 인사해. 여기는 내 자랑스러운 아들놈 이지혁이다. 네. 지은호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가 식당을 쩌렁쩌렁 울렸다. 지은호는 입을 틀어막은 채 이상철과 이지혁을 번갈아 보았다. 동네에서 마음 터놓고 지내던 얼리 아저씨가 자신이 그토록 짝사랑하던 선배님 아버지라고? 이 믿기지 않는 상황에 지은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방금 전까지 고성희와의 처절한 싸움으로 너덜너덜해졌던 그녀의 멘탈이 전혀 다른 종류의 충격으로 다시 한번 강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차갑고 날카로운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당혹감이었다. 이지영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아버지 이상철이 뻔질나게 자랑하던 동네 술친구가 자신이 밤잠 설치며 짝사랑하던 지은호였다니. 이지혁은 아찔한 현기증을 느꼈다. 하지만 당황스러움도 잠시 이지혁의 가슴 한구석에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오늘 지은호가 겪었을 그 끔찍한 일들을 짐작하기에 그녀가 홀로 울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이제 자신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사무치게 다행스러웠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기 시작했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구찜이 보글보글 끓어올랐다.
이상철은 눈치 없이, 아니, 어쩌면 고단수인 눈치로 분위기를 주도했다. 야, 임마. 뭘 멍하니 서 있어? 앉아. 은호 너도 앉고. 기왕 이렇게 된 거 오늘 족보 정리나 하자. 내가 내 친구니까 지혁이는 내 조카뻘 되나? 하하. 지은호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지혁은 헛기침을 하며 은호의 옆자리에 슬그머니 앉았다. 테이블 아래로 이지혁의 손이 은호의 차가운 손등을 살짝 스쳤다. 위로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고생했다. 괜찮다는 그의 마음이 체온을 타고 전해졌다. 지은호는 그 온기에 기대어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지옥 같던 하루의 끝에 찾아온 천국 같은 평온이었다. 이상철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막걸리 잔을 비웠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세 사람. 밤 공기는 여전히 찼지만 셋이 함께 걷는 길은 묘하게 훈훈했다. 지은호를 먼저 택시에 태워보낸 뒤 이상철과 이지혁은 나란히 눈 쌓인 골목길을 걸었다. 가로등 불빛이 눈송이를 비추며 두 부자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어디선가 징글벨 노래가 들려왔다. 야, 이지혁? 내 아버지. 너, 은호 좋아하지? 이지혁은 걷던 걸음을 멈췄다.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다. 아버지의 돌직구에 숨이 턱 막혔다. 이지혁은 아버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마른 침을 삼켰다. 아니. 아버지는 무슨 그런 말씀을. 그냥 학교 후배라니까요. 일도 잘하고. 이놈이 누굴 속이려 들어? 내가 헛살았냐? 아까 식당에서 은호 볼 때 내 눈깔이 아주 꿀단지에 빠진 곰 같더구만. 그리고 은호 그 아가씨가 고개 숙일 때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해서 물잔 채워주고 휴지 챙겨주고. 그게 후배 챙기는 거냐? 상점 모시는 거지. 이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3년을 키워주신 아버지 이상철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좋은 애인 거. 누구보다 강하고 밝고. 근데 마음속에 상처가 많은 애예요. 오늘 아마 평생 잊지 못할 힘든 일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감히 그 상처를 건드릴까봐 겁이 나요. 그러니까 왜 고백 안 해? 넉살 좋은 놈이 어디 가서 꿀 먹은 벙어리 행세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그렇게 주춤거리고 있으면 누가 알아준대? 저렇게 귀한 아가씨, 다른 놈이 채가면 어쩔 셈이야? 박성재 그 녀석도 은호 쳐다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박성재의 이름이 나오자 이지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통찰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거절당할까 봐요. 지금처럼 선후배로도, 아니 아버지 술친구라는 핑계로도 못 볼까 봐. 그게 무서워요. 제가 다가가면 그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이상철은 아들의 두꺼운 패딩 등짝을 찰싹 때렸다. 둔탁한 소리가 눈 덮인 골목에 울렸다. 에이구, 등신.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내가 다리 놔줄 테니까 이번 주말에 낚시나 같이 가자고 해. 은호걔, 내가 보기에 너 싫어하는 눈치 아니다. 오히려 내가 들어오니까 눈이 동그랗게 돼가지고는 얼굴이 빨개지는 게 쌍방이야, 임마. 쌍방, 내 촉을 믿어라.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며느리 좀 보자. 아버지 이상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지혁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아버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다음 날 아침 수빈의 집. 고성이가 쫓겨난 박진석 회장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뒤의 폐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시각 수빈의 집 부엌에서는 도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리고 있었다.
수빈의 아버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식탁에 앉은 이수빈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달력에는 12월 25일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다. 아빠, 나 괜찮아. 진짜야. 알아, 우리 딸 강한 거. 근데 수빈아, 사람 보는 눈은 너나 나나 틀리지 않았어. 성재 그놈. 어제 나한테 전화 왔더라. 이수빈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박성재, 그녀가 목숨처럼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와 오해로 놓아야 했던 남자. 뭐라고 했는데요? 죄송하다고. 자기가 부족해서, 자기 집안이 엉망이라서 수빈이 힘들게 했다고 울더라. 그 녀석 계모 밑에서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골마 터져 있었어. 이제 그 껍데기 다 벗겨졌으니 우리가 그놈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면 어떻겠니? 크리스마스잖아. 이수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젯밤 박성재가 아버지 박진석 회장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바로잡으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앞에 떳떳해지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주말 경기도의 한적한 낚시터. 밤새 내린 눈으로 낚시터는 온통 하얀 세상이었다. 저수지 가장자리에는 살얼음이 얼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저만치 떨어진 좌대에서 이상철은 두꺼운 귀마개를 하고 월척이다. 를 외치며 낚싯대와 씨름하고 있었고 그 소란스러움을 배경음악 삼아 이지혁과 지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낚싯대는 그저 거들 뿐 두 사람의 신경은 온통 서로에게 쏠려 있었다. 이지혁은 낚싯대를 들이운 채 물끄러미 수면만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지은호의 옆모습이 눈밭에 반사된 햇살을 받아 투명하게 빛났다. 고성이의 몰락 이후 지은호는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눈빛 깊은 곳에는 지울 수 없는 슬픔이 고여 있었다. 이지혁은 주머니에서 핫팩을 꺼내 쥐어주며 그 슬픔마저 안아주고 싶었다. 은호야, 춥지 않아? 네. 아니에요, 선배님. 따뜻해요. 지은호가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며 핫팩을 쥔 손을 보였다. 아버지가 너랑 친구 먹어서 족보가 좀 꼬이긴 했는데 말이야. 지은호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겨울바람 소리처럼 청아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선배님 고모뻘 되는 건가요? 얼리 아저씨가 자꾸 저보고 형님 대접하라고 하시던데. 아까도 짐꾼 시키면서 친구야 부탁한다 그러시잖아요. 이지혁은 따라 웃지 않았다. 대신 낚싯대를 내려놓고 몸을 돌려 지은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지은호의 웃음기가 서서히 사라졌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아니, 족보는 다시 정리하면 돼. 네, 나 아버지 친구 아들 말고 내 남자 하고 싶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정적이 흘렀다. 호수 위를 스치는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내가 겪은 그 지옥 같은 시간들, 내가 다 지워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내가 걸어갈 길에는 내가 서 있을게. 내가 힘들 때 막걸리 한 잔이 필요하면 아버지가 아니라 나한테 와. 아니, 그냥 내 품으로 와. 이번 크리스마스는 혼자 보내게 하고 싶지 않아. 지은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짝사랑이었다. 혼자만 끙끙 앓다가 끝난 줄 알았던 마음이었다. 용기 내어 고백했다가 거절당해 아팠던 그 마음이 메아리가 되어 더 크고 따뜻한 진심으로 되돌아왔다. 지은호, 나랑 만나볼래? 선후배 말고 연인으로. 이지혁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지은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손을 들어 그의 크고 따뜻한 손바닥 위에 포개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멀리서 이상철이 낚아올린 커다란 물고기가 수면 위로 튀어오르며 금긴 물보라를 일으켰다. 월척이다. 으하하. 우리 아들 월척이야. 메리 크리스마스다, 임마. 이상철의 환호성이 눈 덮인 낚시터를 울리는 가운데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다. 무너진 모래성 같았던 지은호의 삶에 이지혁이라는 단단한 연꽃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보며 이상철도 멀리서 응원 온 이수빈도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편 낚시터 입구 쪽 앙상한 숲을 사이로 낡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쫓겨난 고성이었다. 초라한 패딩 점퍼 차림의 그녀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아니 정확히는 지은호를 향해 뱀처럼 끈적하고 원독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한우진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거칠게 뿜어져 나왔다. 모든 것을 잃은 여자가 마지막으로 쥐어짜낸 도끼가 평화로운 겨울 낚시터의 공기를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 고성이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비틀렸다. 그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살아있는 아들 한우진, 그가 그녀의 마지막 복수의 도구였다. 하얀 눈 위에 검은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